스스로 치유하는 뇌 5장 모세 펠덴크라이스 핵심 원칙들. 자신의 물음 문제를 터득하고 신체와 성숙한 행동을 지필하고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펠덴크라이스는 자신이 개발한 치유법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확립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3장에서 신경가소적 치유의 핵심 단계 가운데 하나로 소개한 신경분화 단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마음은 뇌의 기능을 프로그래밍한다. 우리는 한정된 수의 내장된 반사작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배움이 일어나는 수습기간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신경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패턴과 연결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므로 저마다 자신의 뇌를 태어난 장소의 요구에 맞게 조직할 수 있다. 1949년에 이미 펠덴크라이스는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81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은 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다. 내가 마음과 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전체 인간의 구조물들을 기능적으로 잘 통합되도록 재배선하는 미묘한 방식이 수반된다. 즉, 각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저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배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면 신경물질,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스스로를 조직한다. 그의 제자 데이비드 제마크 버신이 지적한 대로 펠덴크라이스는 신경학적 부상이 일어나면 뇌 물질들이 망가진 기능을 넘겨받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모세 펠덴크라이스는 최초의 신경 가소성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죠. 2. 뇌는 운동 기능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펠덴크라이스는 말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주장은 마음과 몸의 통합이 객관적 현실이고 이런 실체들이 서로 이러저러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보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뇌는 운동 기능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작을 하기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주 미묘할지언정 동작을 일으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제자에게 그저 동작을 상상하도록 하고 관련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 세는 것을 상상하면 목구멍의 성대에 미묘한 움직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얼굴 근육과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는 꽉 쥔 주먹과 다문 입으로 드러나고 공포는 팽팽하게 조인 굴근과 복근, 숨죽인 호흡으로, 기쁨은 팔다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붕 뜨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순수하게 생각만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펠덴크라이스가 지적한 대로 고도로 이완된 상태에서 모든 생각은 근육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뇌가 사용될 때마다 4가지 요소가 가동됩니다. 운동, 생각, 감각, 느낌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나머지 셋 없이 하나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3. 동작의 자각이 동작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펠덴크라이스는 감각계와 운동계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각의 목적은 방향을 찾고 동작을 이끌고 제어를 돕고 협응하고 성공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운동 감각은 동작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몸과 팔다리가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동작의 자각은 펠덴크라이스 요법에서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업을 동작을 통한 자각 수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 그저 동작을 보다 많이 자각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마치 마술처럼 여겨지기는 하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과학이 신체를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로 생각했고 감각 기능을 운동 기능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자각하고 면밀히 살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은 펠덴크라이스가 동양무술의 명상적 측면을 접한 것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합니다. 그는 지금의 서양인들보다 50년 먼저 마음 챙김 명상에 주목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의 통찰력은 신경과학자 마이클 머제니치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나 동물이 학습하는 동안 면밀하게 주목할 때 장기적인 신경 가소적 변화가 가장 확연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머제니치는 여러 종류의 학습 과제를 실행하기 전과 후에 동물의 뇌를 매핑했습니다. 주목하지 않고 보상을 위해 과제를 자동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동물의 뇌의 지도가 일시적으로만 바뀌었습니다. 4. 동작들 간의 미세한 감각 차이를 구별하는 분화가 뇌의 지도를 만든다. 펠덴크라이스는 신생아들이 원시적인 반사작용에 기초한 대단히 크고 투박한 동작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세세하게 분화되지 않아서 반사적으로 팔 전체를 뻗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근육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손가락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자라면서 보다 작고 정확한 각각의 동작들을 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동작들이 정확해지려면 아이가 자각을 사용하여 동작들 간의 대단히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분화가 많은 뇌졸중 환자나 뇌성마비, 자폐증 아동들을 돕는데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몸의 한 부위가 손상되면 뇌 지도에서 그것이 표상된 부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신체 표면이 뇌에 표상된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 보여준 캐나다 신경과 의사 와일더 펜필트의 연구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뇌 지도에서 각각의 신체 부위의 크기는 실제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신체 부위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예컨대 넓적다리는 무릎을 앞으로 옮기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표상되는 크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 손가락의 뇌 지도는 거대합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것을, 그리고 부위가 손상되어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뇌 지도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단히 세심하게 조율된, 즉 분화된 동작을 행하고 여기에 면밀하게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 동작이 주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경험합니다. 뇌 지도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 뇌 지도는 더 세밀하게 다듬어집니다. 5. 자극이 작을수록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다. 동작을 통한 자각에서 펠덴크라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쇠 막대기를 들어 올린다면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내려앉든 떠나든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깃털 하나를 들고 있다면
파리가 올라앉을 때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것이다. 감각도 이와 똑같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열과 추위 모두에 적용된다. 감각 자극이 대단히 크다면, 예컨대 아주 시끄러운 음악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자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큰 경우에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극이 작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생리학에서 베버-페이너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동작을 통한 자각 수업에서 펠덴크라이스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동작으로 자신의 감각을 자극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런 작은 감각은 민감도를 급격하게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동작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펠덴크라이스는 사람들에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 고개를 아주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20회 혹은 그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동작은 가급적이면 작게 하고 힘을 최소로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머리, 목, 어깨, 골반의 왼쪽에 그리고 나머지 몸의 왼쪽에 미친 영향만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관찰하면 몸의 왼쪽 전체 근육 긴장이 줄어듭니다. 비록 고개를 들 때는 몸의 양쪽이 다 움직이지만 자각 자체가 운동 피질과 신경계를 재조직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신체를 스캔한다면 왼쪽의 신체상이 이제 오른쪽보다 더 가볍고 크고 길고 이완되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해당하는 뇌지도가 더 세밀하게 분화되고 신체를 더 상세히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작들이 해당 신체 부위가 뇌지도에서 제대로 표상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렇게 신체 근육 긴장과 뇌지도를 바꾸는 기법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6. 동작을 느리게 하는 것이 자각의 비결이고 자각은 학습의 비결입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생각과 행동 사이의 지연이 자각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뛰어오르면 뛰기도 전에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잘 자각하고 더 잘 학습하기 위해 느리게 움직인다는 이러한 원칙을 동양의 무술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극권을 배우는 사람들은 빙하의 움직임처럼 천천히 사실상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동작을 연습합니다. 실용적 비무장 싸움과 같은 유도에 관한 초창기 책에서 펠덴크라이스는 행동을 대단히 느리고 차분하게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급한 동작은 학습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작이 느려지면 더 세심한 관찰과 지도 분화가 일어나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개의 감각 사건이나 운동 사건이 뇌에서 반복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면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배선되므로 둘은 서로 연결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뇌 지도들이 합쳐집니다.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 머제니치가 사람이 뇌 분할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 알아낸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두 행동이 지나치게 자주 동시에 반복되면 뇌에 함정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따로 떨어져야 하는 두 개의 뇌 지도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는 원숭이의 손가락들을 이어 붙여서 강제로 함께 움직이도록 하면 두 손가락에 해당하는 뇌 지도가 융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뇌 지도는 일상에서 융합되기도 합니다.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두 개의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면 두 손가락에 해당하는 지도가 종종 융합되고 그가 하나의 손가락만 움직이려고 할 때 다른 손가락도 같이 움직입니다. 두 개의 다른 손가락에 해당하는 지도가 미분화된 것입니다. 음악가가 별도의 동작을 하려고 애쓸수록 두 손가락은 동시에 움직이면서 융합된 지도를 더 강화합니다. 그는 뇌의 함정에 걸려들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국소 근긴장 이상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뇌의 함정에 자주 걸려듭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타이핑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듭니다. 한참 지나면 어깨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 목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과정을 멈추는 하나의 방법은 어깨를 드는 근육과 타이핑에 가동되는 근육을 다시 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두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7. 가능하면 힘을 빼라. 힘의 사용은 자각의 적입니다. 긴장할 때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은 여기에서 잊어버리십시오. 오히려 긴장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자신이 많이 갖고 있었던 의지력의 가동이 자각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제적인 행동도 몸 전체에 근육 긴장을 늘려서 자각을 방해합니다. 강압적인 노력은 생각 없고 자동적인 동작을 만들고 이것은 습관이 되어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강제는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각을 사용하여 자주 의도치 않게 동작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몸에서 많은 근육 긴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작들을 잉여적 혹은 기생적이라고 불렀습니다. 8. 실수는 꼭 필요하다. 동작의 올바른 방법은 없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뿐. 펠덴크라이스는 실수를 고치거나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잘못된 동작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동작을 통한 자각의 학습은 즐거운 감각들을 안겨주며 어떤 곳으로든 감각의 즐거움이 약해지면 명료함을 잃는다. 실수는 불가피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동작들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동작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거의 감지되지 않는 동작에서 흐름의 결여를 알아차리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작으로부터 배웁니다. 동작을 통한 자각 수업에서 펠덴크라이스는 제자들에게 비판적인 능력은 옆으로 제쳐두라고 했습니다. 동작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신경계가 정하도록 하십시오. 신경계에는 수백만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제자들에게 말 대신 동작으로 정신분석의 자유연상을 하여 자발적인 동작의 해결책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9. 이런저런 동작들을 무작위로 하다 보면 발전의 돌파구가 생겨난다. 펠덴크라이스는 기념비적인 소득은 기계적 동작이 아니라 무작위적 동작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 구르고, 기고, 앉고, 걷는 것을 배웁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관심 가는 뭔가를 눈으로 쫓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구르게 되면서 구르는 법을 배웁니다. 무작위적 동작을 바탕으로 우연히 배웁니다. 아기들은 종종 발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앉는 것을 배웁니다. 앉고 싶어서 앉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기가 훈련 없이 거두는 최고의 수학입니다. 이렇듯 아기는 준비가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펠덴크라이스가 이런 발견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 운동 발달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스더 텔레는 아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내장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걸음을 배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텔레는 운동 발달의 과학적 이해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펠덴크라이스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했음을 알고는 그의 임상적 발견을 완전히 경외하여 펠덴크라이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이고 실제적인 내 지식에 비하면 과학은 왠지 투박해 보이네요. 그녀는 펠덴크라이스 요법 시술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많은 관습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의 기계들을 사용하는 접근법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반적인 재활치료는 들어 올리고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의 행동에 이상적인 동작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생물역학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반복적인 연습을 시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자신의 동작을 통한 자각 수업이 연습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동작의 기계적인 반복은 예초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0. 몸의 한 부위의 아주 작은 동작에도 몸 전체가 관여한다. 동작이 효과적이고 우아하고 효율적인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동작을 할 때도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다음과 같은 역설을 보시죠.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팔을 뻗어 친구와 악수하거나 유리잔을 들러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해냅니다.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들이 어떻게 모두 똑같이 쉬울까요? 손가락은 손과 아래팔보다 훨씬 가볍고 손과 아래팔은 팔 전체보다 가볍지 않나요? 그것들이 똑같이 쉬운 것은 우아한 동작으로 행해질 때 몸 전체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제대로 조직되면 근육 긴장이 몸 전체에 걸쳐 크지 않게 활동에 소요되는 부담이 근육, 뼈대, 결합 조직에 골고루 나눠집니다. 펠덴크라이스는 간호로부터 위대한 유도 선수들은 항상 이완된 상태이며 올바른 활동을 하면 나머지 다른 근육보다 특별히 더 많이 수축되는 근육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활동하는 느낌이다. 유도 선수는 몸 전체가 상대방보다 더 유기적으로 조직되기만 한다면 굳이 힘이 더 셀 필요가 없다. 11. 많은 동작 문제들과 그에 수반되는 통증은 학습된 습관 때문이지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관습적인 치료는 몸의 기능이 밑바탕에 있는 몸의 구조와 한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가정합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제자들이 문제를 겪는 것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구조 자체만큼이나 내가 거기에 적응하려고 학습한 방식에도 원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무릎 문제처럼 적응이 더 큰 원인일 때도 있었습니다. 무릎에 대해 그가 처음으로 보인 적응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걷는 법을 익혀서 훨씬 나은 적응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쓸모가 있었고 덕분에 수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작 문제에는 항상 뇌의 요소가 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동작을 통한 자각 수업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유도를 배우듯 자신의 원칙들을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따끔거리는 목, 두통, 좌골신경통, 디스크 50견, 수술 후 절뚝거림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참가자들을 유도 매트에 눕혔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항중력근, 등에 있는 기립근과 넓적다리 근육이 이완되고 중력에 맞서 몸을 일으키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패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몸의 어느 부위가 매트와 접촉하는지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또 호흡하는 법에 주목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작 문제를 겪는 순간 숨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의 대부분 동안 몸의 한쪽으로 사소한 동작을 탐구하도록 했습니다. 동작을 여러 방식으로 행하면서 미묘한 차이들을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최명가 에밀 쿠에에 대한 펠덴크라이스의 지식이 작용했습니다. 그는 거의 체면적인 암시를 걸어 힘들이지 않고 아주 수월하게 동작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동작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거나 구른다거나 긴다거나 앉는 자세를 잡는다거나 하는 동작들을 골랐습니다. 교사로서 나는 인간의 뇌가 가장 먼저 학습하는 상황을 경험을 놓고 검토함으로써 여러분의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수업 중 15분 동안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쪽 옆으로 천천히 돌리고는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많이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머리를 돌리는 것을 오로지 상상만 하고 몸 전체에 걸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동작을 생각만 했는데도 근육이 수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눈을 감고 그들의 몸을 다시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참가자들이 동작을 행한 쪽이 매트 쪽에 더 가까웠고 더 길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훨씬 멀리까지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어졌습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몸의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처음 행한 쪽에서 얻어진 많은 성과들이 재빨리 넘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사람들에게 수업의 대부분을 몸이 덜 불편한 쪽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도록 자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움직이는 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각한 것이 몸이 불편한 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 그쪽도 우아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몸이 불편한 쪽이 자신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쪽에서 배운 것이라고 종종 말했습니다. 만약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동작을 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발견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도록 했습니다. 제약을 돌파하거나 실수를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동작들을 시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게 느껴지는지, 가장 효율적이고 우아하게 여겨지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이다. 펠덴크라이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와 부정적 판단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음과 몸을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긴장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제자는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을 알아보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계와 뇌는 발달하고 재조직됩니다. 신경계와 뇌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업은 대단히 편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면서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동작의 폭이 확연히 넓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펠덴크라이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1대1로 교습받으려고 목, 무릎, 등의 통증과 자세 문제, 수술 후 동작 문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1대1 교습에도 똑같은 원칙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적 통합은 테이블에 고객을 앉히고 1대1로 30분간 진행하는 세션을 가리키는 펠덴크라이스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세션의 목표는 제자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마음과 몸의 모든 부위가 함께 기능하는 새로운 통합적 방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통합입니다. 그는 이 방법도 수업의 한 형식으로 보았으므로 자신의 고객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다양한 동작들을 제안한 동작을 통한 자각 수업과 달리 이 세션은 처음에 제자가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비언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먼저 제자가 테이블에서 가장 편안하고 이완되고 몸을 잘 받쳐주는 안정감을 주는 자세를 취하여 몸의 긴장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몸의 일부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 아래쪽의 근육 긴장을 낮추기 위해 그는 머리나 무릎 아래에 작은 롤러를 받쳤습니다. 몸에 아주 작은 압력이라도 가해지면 근육 긴장이 일어나서 향상에 꼭 필요한 미묘한 동작 차이를 감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새로운 동작을 배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제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근육 긴장이 체조로 낮아지면 펠덴크라이스는 내가 학습 준비를 할 채비를 마쳤다고 믿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제자 옆에 앉아 촉각을 통해 제자의 신경계와 소통했습니다. 먼저 작은 동작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관찰하는 마음과 뇌가 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강요하는 손길이 아니라 뇌와 소통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제자의 몸이 움직이면 그도 여기에 반응하여 움직였고 필요 이상으로 동작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는 안마사나 권위적인 족골사가 하듯 근육을 주무르거나 세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직접 손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육 긴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 대체로 몸의 반대편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체가 아프다면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약을 느끼면 절대로 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뇌가 발가락에서 이런 편안함을 느끼고 제자는 편안한 동작의 이미지에 몰입하게 되어 곧 몸 전체로 편안함이 확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의 접근법은 방법론과 목표에서 일부 관습적인 신체 치유들과는 다릅니다. 관습적인 신체 치유는 특정한 신체 부위에 집중함으로 지향이 국부적입니다. 예컨대 어떤 형식의 물리치료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스트레칭과 보강으로 특정 부위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물론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몸을 개별적인 부분들의 합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지향이 훨씬 기계적입니다. 특정한 문제 부위에 대해 특정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펠덴크라이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마련된 것을 적용하는 정형화된 기법은 없다. 이것은 내 이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탐색하여 가능하면 세션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문제를 알아낸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완화되고 부분적으로 제거되기도 한다. 나는 몸의 모든 기능을 통해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펠덴크라이스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바니엘의 친구로 신경 가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 아하론 카치르가 펠덴크라이스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 다비드 벤 구리온에게 소식을 전했고 1957년에 펠덴크라이스는 벤 구리온을 제자로 맞았습니다. 71살의 벤 구리온은 자골 신경통과 요통이 워낙 심해서 국회에 나가 발언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몇 차례 수업을 받고 나자 탱크 위에 올라가서 군인들에게 연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의 집이 바닷가에 있어서 벤 구리온은 출근하기 전에 수영을 즐겼고 그런 다음 펠덴크라이스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펠덴크라이스가 그에게 바닥에 머리를 대고 거꾸로 쏘도록 했습니다. 테라비브 해변에 노년의 총리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있는 사진은 선거에 사용되었고 해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곧바로 펠덴크라이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능적 통합 수업을 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인과 영국 영화감독 피터 브룩도 있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많은 제자들과 작업하면서 자신의 방법, 스스로 뇌와 함께 춤추는 방법이라고 부른 것이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난 여러 증상들을 좋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뇌졸중, 뇌성마비, 심각한 신경손상, 다발성 경화증, 일부 척수 손상, 학습장애, 심지어 뇌의 일부가 소실된 사례도 좋아졌습니다.